시청자, 대통령의 새벽 X 한 줄을 두고 왜 같은 편이 두 갈래로 쪼개졌을까요? 통상적으로는 화합 메시지가 나오면 좋은 일이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다릅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단어들이었어요. 포용, 통합, 그 평범한 단어 두 개가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배신감으로 익히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광장에 모였던 그 사람들, 검찰 독재를 끝내겠다던 그 다짐, 189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손에 쥐고 정권을 되찾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모호함이 왜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지 아실 거예요. 왜 시원한 사이다로 통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재명 번역기가 필요한 사람이 됐을까요? 이 모호함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도록 의도된 모호함일까요? 오늘 세 갈래로 같이 따져봅시다. 첫째, 그 트윗 자체, 그리고 인사와 수사권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둘째,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모양으로 메시지가 나왔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셋째, 그 모든 흐름 한가운데서 정청래 대표가 왜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의미가 뭔지. 먼저 한 가지만 미리 짚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명단을 누가 작성하는지 아십니까? 법무부 핵심 라인입니다. 그리고 그 라인의 친윤 색채 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얘기가 한두 군데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한 토막만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오실 텐데요. 그 감각이 정확합니다. 표면부터 같이 들어가 봅시다. 이건 단순한 대통령 메시지 해석 논쟁이 아닙니다. 이건 검찰개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 방향을 결정짓는 권력 구조의 줄다리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수 주류 매체들은 이 사안을 친명 대 비명 같은 진영 다툼으로만 그리고 있는데요. 정작 진짜 구도는 거기 안 잡힙니다. 진짜는 개혁파와 행정부 내부에 여전히 살아있는 검찰 카르텔 잔존 라인 사이의 줄다리기거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일면 헤드라인만 따라가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는 얘기 다들 아시잖아요. 결국 다 알게 됩니다. 다만 누가 먼저 대나무 숲에 가서 외칠 거냐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짚어볼 세 단계를 정리합니다. 첫째, 그 새벽 트윗에 정확히 뭐가 적혔는지, 그리고 인사와 수사권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둘째,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모호한 메시지가 나왔는지, 그 모호함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셋째, 그 모든 흐름 속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그 의미가 뭔지. 표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새벽에 올라온 그 트윗 한 줄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부터요. 먼저 그 글입니다. 새벽에 올라온 X 게시물에 적힌 단어는 포용과 통합이었어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교과서적인 단어들. 누가 들어도 거부감이 없는 표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글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가 끝까지 읽어도 안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 읽으면 진영 내부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시 끝까지 읽으면 결국 국힘당까지, 심지어 12.3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까지 끌어안자는 메시지로도 익힙니다. 양쪽 어느 쪽으로도 다 해석돼요. 이게 우연일까요?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쓰인 글이라는 평가가 진보 진영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모호함은 갈등을 봉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키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자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니까요. 그리고 그 해석의 차이가 결국 진영 내부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을 게 있어요. 이재명이라는 인물 평생 시원한 사이다로 통했던 사람이거든요. 선명하고 직설적이고 할 말은 하는 사람. 그 이미지로 그 많은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후로는 좀 다른 모양새입니다. 두루뭉실한 화법, 이쪽도 저쪽도 다 해석되는 표현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이재명 번역기가 필요한 사람이 됐는지 지지자들이 자기들끼리 해석을 두고 다투는 풍경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시점이 묘하게도 검찰 인사 패턴이 본격화된 시점과 겹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건 잠깐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다음으로 가시죠. 두 번째 트랙입니다. 내란 청산. 12.3 비상계엄 이후 책임 규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따져봅시다.
윤석열,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이런 핵심 인물들 빼고 실제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따져보면 손에 꼽힐 정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 황당한 게 있어요. 내란 관련 피의자임에도 멀쩡히 국힘당 간판을 달고 선거에 출마, 당선된 인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화합과 통합을 이야기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느냐는 물음이 안 나올 수 없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이 화합을 이야기할 때입니까? 아니면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까? 이 두 시제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보는 분이 계실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책임을 묻는 트랙이 멈춘 그 순간 화합이라는 단어는 가해자에게 가장 편한 신호가 됩니다. 세 번째 트랙, 인사입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번 정권의 탄생 배경 자체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이라는 칼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던 역사, 그 역사를 끝내자는 게 출발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서 어떤 인사들이 검찰과 법무부 핵심 라인에 배치됐는지 보면 친검찰, 친윤석열 색채가 뚜렷한 인사들이 법무부, 민정, 검찰총장 대행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지지자들이 반발하니 돌아온 답은 이런 거였어요. 능력 위주 인사다. 이념 보고 뽑으면 뽑을 사람이 없다. 나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다. 개혁은 국회에서 하는 거다. 하나하나는 그럴듯합니다. 능력 위주, 정치 보복 자제, 국회 중심 개혁 민주주의 원칙으로 보면은 다 맞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권이 탄생한 배경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내란을 겪고 탄핵을 거쳐 압도적 의석으로 출범한 정권. 이 기준을 윤 정부 시절에 적용했더라면 그때는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같은 기준이 그때는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네 번째 트랙, 보안 수사권 문제입니다.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핵심이에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방향. 그런데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끊는 부분에서 계속 망설였습니다. 국민 피해 우려, 수사 공백, 그 이유가 거듭 나왔어요. 결국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에 맡기겠다는 말로 발을 뺐고요. 여기에 윤석열, 김건희 특검 트랙이 겹쳐집니다.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명단을 누가 작성하는가? 법무부 핵심 라인이 작성하는데 그 명단에 친윤 색채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구조에서 김건희 관련 수사가 제대로 굴러갈 거라는 기대가 가능한 일일까요? 사법개혁의 시동 걸 때마다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가 어디선가 나오는데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같은 패턴이 또 나왔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표면은 다 봤습니다.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이쯤에서 다들 한 가지 결론을 떠올리실 겁니다. 결국 중도 확장 전략이구나. 대통령이 다음 지방선거, 그 다음 총선을 보면서 외연을 넓히려는 거구나. 한마디로 정치공학적 판단이구나. 그럴듯합니다. 사실 그게 가장 깔끔한 설명이에요. 메시지가 모호한 것도 인사가 그렇게 짜인 것도 다 중도 표심 잡으려는 큰 그림이라고 보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설명만으로는 안 풀리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중도 확장이라면 메시지 트랙에서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메시지는 정치공학이에요. 그런데 인사 트랙은 정치공학이 아니거든요. 인사는 실제 권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중도 확장은 발언으로 하는 거지 수사 인력 명단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작년 6.25 광장에서 했던 그 약속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검찰 독재를 끝내겠다. 그 다짐. 그리고 지금의 행보 사이의 거리. 이걸 중도 확장한 단어로 메우기에는 너무 큰 갭입니다. 옛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인사가 만사라는 자리에 누구를 앉히는가. 그게 진짜 의도를 드러냅니다. 메시지가 아니라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메시지는 양쪽으로 다 해석 가능해도 자리에 앉은 사람의 색깔은 양쪽으로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왜 이렇게 됐는가가 아닙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되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으로 바꿔야 그림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질문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 한 가지 옛 표현이 자꾸 떠오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라는 그 말이요. 검찰 카르텔의 손에 검찰 개혁 명단을 맡긴 셈이라는 평가가 진보 진영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진짜 질문으로 바꿔서 들여다봅시다.
이 모호함이 굳어지면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가 따져보면 네 갈래입니다. 첫째, 검찰 카르텔, 보안 수사권 유지 시간을 벌어줍니다. 둘째, 친윤 잔존 행정 라인, 그 자리에 더 오래 앉아 있을 시간을 벌어줘요. 셋째, 보수 주류 매체, 여권 분열 프레임으로 보도화력을 확보합니다. 넷째, 국힘당, 청산의 칼끝이 자기들을 안양하게 시간을 봅니다. 네 군데가 다 시간을 봅니다. 메시지 한 줄에 모두가 빠져나갈 길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모호함의 수혜자가 누군지 따져보면 그 트윗의 진짜 수신인이 누구인지가 보입니다.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건지 모르겠다고요. 보낸 사람은 모를지 몰라도 받는 사람은 정확히 압니다. 자기 자리가 안전해졌다는 신호를 받은 거니까요. 이제 검찰 인사로 들어가 봅시다. 능력 위주 인사라는 명분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비정상적 상황 내란, 탄핵, 압도적 의석, 그 위에서 출범한 정권이 능력이라는 정상적 기준만 적용했을 때 생기는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검찰 카르텔 내부에서 그동안 가장 능력 있는 검사로 평가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윤 정부 시절에 정치적 수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굴린 검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와요. 그러니 능력 위주 인사라는 깔끔한 명분으로 결국 친윤 검찰 라인이 행정부 핵심 자리에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라인이 법무부 핵심에 앉으면 그 다음에는 그 라인이 특검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해. 그 명단에는 같은 색채의 검사들이 채워지고 그 검사들이 김건희 수사에 투입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합법적으로 진행되거든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합법적으로 개혁이 마비되고 있는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아무도 막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통과시키지 않은 그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패턴이 있어요. 친명을 자처하면서 동시에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를 비판 표적으로 삼는 일부 유튜브 채널들. 그런 채널들이 상장을 받고 채용 기회가 열리고 일부에서는 시계를 선물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두 군데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같은 시점에 같은 표적이 비슷한 톤으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패턴이 너무 분명하다는 시각이 진보 진영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 개혁이 미뤄지는 흐름과 진보 내부 비판자들이 표적이 되는 흐름, 두 그림이 같은 시점에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적어도 방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용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답은 시청자분들 각자의 몫으로 남겨드립니다. 여기서 검찰개혁의 본질로 돌아갑시다. 검찰개혁이 검찰이 미워서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검찰이라는 칼을 누구도 함부로 정치적으로 휘두를 수 없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그림은 어떤가요? 윤석열이 주면 나쁜 칼이고 우리 편이 주면 괜찮은 칼이라는 식의 접근이 보이는데요. 이건 개혁이 아니에요. 그냥 손잡이만 바꾸는 일입니다. 시스템을 안 바꾸면 다음 정권이 또 바뀌었을 때 같은 칼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가 그 칼에 짓밟았던 그 역사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왜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검찰개혁을 그토록 원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야 합니다. 검찰이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그 칼이 누구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칼의 손잡이만 바꿔놓고 개혁했다고 하면 그건 아주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 모든 흐름 한가운데서 그동안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봐야 그림이 완성돼요. 문재인 정부 시절을 잠깐 떠올려 봅시다. 많은 분들이 그 시절에 왜 이렇게 답답하게 가나라는 불만을 가지셨었어요. 사법개혁이 더디다. 검찰이 칼을 거꾸로 휘두른다. 안에서 누가 막고 있다. 그런 답답함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그 답답함을 깨줄 사람으로 기대를 모았어요. 선명하고 직설적이고 할 말은 하는 사람. 그런 이미지로 그 많은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 똑같이 통합과 포용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건지 사람이 자리를 바꿔야 하는 건지 그 시험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대 위에서 한 가지 옛 우화가 자꾸 떠올라요. 양치기 소년 얘기 다들 아시죠? 핵심은 늑대가 진짜 왔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외친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같은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다른 말을 반복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풍경이 정확히 그 장면이에요. 자, 이쯤에서 한 문장만 짚고 가겠습니다. 개혁은 손잡이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 넣는 일이에요. 잠깐 이 문장 위에서 멈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보수 주류 매체가 이 부분을 거의 안 다루는 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지상파 톱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찾아오셨고요. 가장 아픈 부분은 여기 있어요. 그동안 검찰 권력에 짓밟히고 종북 프레임에 시달리고 그 칼에 당해온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바로 그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 정권을 끝까지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함께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이번에는 그 역사를 끝낼 수 있다는 믿음. 그런데 정작 권력을 잡고 나서 그 권력이 잔인하게 쓰인 대상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동지들을 향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권력 구조 그 자체의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패배, 이걸 단순한 한 번의 선거 결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건 핵심 지지층 이탈의 첫 번째 정치적 신호였어요. 통합과 중도 확장을 강조하다가 정작 진짜 지지층의 마음을 잃어버린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그 첫 청구서가 바로 그 선거였습니다. 진보 진영 내부의 분열, 이것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좋은 말 몇 마디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투표해서 만들어준 정권에서 자기들이 평생을 싸워온 그 적을 끌어안자는 메시지가 나오면 마음은 안 움직여요. 오히려 흔들립니다. 이렇게 답답한 상황 한가운데서 끝까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청래 당대표입니다. 위에서 트윗으로 압박을 가하던 그 순간에도 당대표로서 몸으로 막아서야 했던 자리. 검찰 강화안이 통과될 뻔했던 그 위기의 순간마다 끝까지 끌고 나간 사람이 정청래였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검찰개혁이 절반이라도 그 절반 자리로라도 진행될 수 있었던 건 결국 당대표를 비롯한 당내 개혁파들이 끝까지 버텨줬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몸으로라도 버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참담한 결과를 마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위에서 자발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 지지자들이 정청래 같은 개혁파들이 밀어붙이니까 마지못해 따라간 모양새라는 시각이 진보 진영 내부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정권을 만든 건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즉 지지자들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짚읍시다. 지금 검찰개혁이 절반 자리로 멈추면 그 영향은 이 정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갑니다. 검찰의 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평범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권리에 닿는 일입니다. 지금 이 흐름을 그대로 두면 다음 정권이 또 바뀌었을 때 같은 칼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향합니다. 그게 검찰개혁을 끝까지 해야 하는 이유예요. 진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같은 칼에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에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이재명 번역기가 필요해진 걸까요? 그런데 지금 이 지점에서 돌아보면 질문 자체가 조금 빗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번역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메시지 자체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그게 답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 있게 둔다는 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한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안전한 길에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 지금까지 같이 따져봤습니다. 검찰 카르텔, 친윤 잔존 라인, 보수 매체, 국힘당 네 군데가 동시에 시간을 버는 그 그림. 그래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됐는데요. 위에서조차 모호한 메시지로 흔들리는 와중에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번 일을 통해 더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좋은 말로 상황을 봉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원칙을 붙들고 버텨주는 사람이 필요한 국면이에요. 지지한다는 것과 무조건 옹호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지자라면 오히려 더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이 정권에 바란 건 정권 교체 그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에 변화였습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은 새벽 트윗 하나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다음 정권이 또 바뀌었을 때 지금 손대지 못한 그 칼이 누구를 향하게 될까요? 이번에 끝내지 못한 검찰 개혁이 5년 뒤에는 어떤 얼굴로 우리 앞에 돌아올까요? 이건 이재명 정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받게 될 청구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끝까지 짚어야 합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검찰 개혁의 진짜 시험대가 어디서 다시 열리는지 그때 놓치지 않고 같이 보시려면요.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답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만드는 건 결국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우리예요.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